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습기가 유난히 눅눅하게 차오르는 오후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가습을 위해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와 섞여 묘하게 비릿한 공기가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덥고 습한 부엌에서 나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훔쳐내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나오는 그 명당 자리에 며느리는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70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말대꾸 한 번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늙고 병든 가사 도우미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미지근한 물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해서 저러는 거겠지. 요즘 젊은 애들은 원래 표현이 서투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내 마음을 내가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 저기 식탁 위에 행주 좀 똑바로 개어 놓으시라고 했잖아요. 냄새나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며느리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툭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귀찮은 벌레를 대하는 듯한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주 끝이 조금 흐트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봤구나. 다시 너르마. 내 사과에도 며느리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들 녀석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집 팔고 논파라빚 갚아주고 이 집에 얹혀 사는 죄인 아닌 죄인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남편,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힐끔 전화기를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붉은색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아가, 애비 전화 아니냐? 왜 안 받니? 급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아, 몰라요. 또 돈 얘기나 하겠죠. 지겨워 죽겠어, 정말.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엎어놓고 다시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지겹다니. 남편이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전화 한 통 받는 게 지겹다니.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전화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봤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워 물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물소리는 멈추고 웅웅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청소기를 돌리느라 듣지 못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나는 청소기를 끄고 걸레질을 하던 참이라 그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그래, 지금 입금 확인했어. 아니야, 그 노인네는 전혀 몰라. 알 리가 있나?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네라니. 설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싶어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앙칼진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걱정 마. 오빠도 몰라. 사업 자금 핑계대고 구멍난 거 메꾸느라 정신없어서 내 통장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어. 그래, 이번에 3억 원 딱 채웠으니까 그거면 강남 아파트 전세 끼고 하나 해볼 만해. 3억 원. 그 액수를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들은 저번 달에도 사업 자금이 모자라다며 내게 남은 마지막 폐물,
금한 돈까지 팔아달라고 사정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3억 원을 모았다니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난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생명 같은 보험금, 그리고 아들이 사업하다 날렸다고 믿었던 그 돈들이 모두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거실 한가운데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더니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멍하니 서 계세요? 청소 다 끝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허리가 아파서. 핑계를 대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여기 이거 좀 드세요. 제가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사온 포도예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포도 한 송이를 꺼내 씻어주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친절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방금 들은 게 잘못 들은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우리 착한 며느리를 의심한 걸까? 포도알을 입에 넣는데 달콤함보다는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다음 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축 처진 어깨로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잤는지 눈이 퀭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가 또 올랐대. 어떡하지? 당신 혹시 친정에서 좀 융통해 줄 수 없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차려주던 나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돈 얘기야? 우리 집도 이제 더는 안 돼. 오빠 사업 때문에 우리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다 끌어다 썼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해? 나도 미치겠어, 진짜. 며느리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어제 전화 통화로 들었던 그 당당하고 즐거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3억 원이 있다는 여자가 남편이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국을 뜨던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3억 원은 뭐냐고, 내 아들 피 말려 죽일 작정이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노망난 노인네가 헛소리한다고 몰아세우면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 사이만 더 갈라놓고 나만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코골며 앓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 간다며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평소에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던 아이가 그날따라 화장대 앞에서 1시간을 넘게 공을 들였습니다. 어머니, 저 늦게 들어올 거니까 오빠 밥 좀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요. 저번에 보니까 제 화장대 건드려 놓으셨던데
비싼 화장품 깨지면 어머니가 물어내실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현관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며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불호령이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쓰던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명품 화장품들이 즐비했습니다. 평소에 돈이 없다고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타박하던 며느리의 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뒤져봐도 화려한 옷들 뿐 내가 찾는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냥 헛것을 들은 걸까?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쯤 침대 밑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쇼핑백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침대 밑에 두곤 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며느리가 평소 들고 다니던 겉보기엔 낡아 보이는 검은색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명품백을 들고 나갔으니 평소에 쓰던 이 가방은 숨겨두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드르륵. 가방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뭉치, 머리끈, 그리고 깊숙한 안주머니에 꽂혀 있는 붉은색 통장 하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 입금자명은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거래처 대금을 못 받아 부도가 날 뻔했다고 울며불며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날짜들에 기가 막히게 목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잔액란에 찍힌 숫자 3억 2,570만 6,200원.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내 아들은 빚쟁이에게 쫓겨 밤잠을 설치고 나는 며느리 눈치 보며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뒤로 돈을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숙한 곳을 뒤지자 작은 약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병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체 모를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요즘 들어 점심만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져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이었나? 내가 잠든 사이에 내 눈을 피해 이 짓거리들을 하려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섬뜩한 기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며느리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오히려 나를 의부증 걸린 노인네로 몰아세울 게 뻔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더 꼼짝 못할 올무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떠올리며 통장 내역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릴까봐 숨을 참아가며 미친 듯이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며느리가 사진을 지울 수도 있으니 내 낡은 가계부를 꺼내 약병의 모양과 통장 계좌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 뒤졌습니다.
통장 뒤에 접혀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모 법무사 사무소의 명함과 함께 이혼 소송 준비 서류 안내라고 적힌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통장 옆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 뭉치가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구나. 아들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돈을 빼돌리고 3억 원이 모이면 이혼하고 도망칠 생각이었구나. 배신감에 치가 떨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 맛을 보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도 끝장이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다시 안주머니에 꽂고 지퍼를 닫고 쇼핑백에 넣어 침대 밑 먼지 구덩이 속 며느리가 놓아두었던 그 각도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테이프로 찍어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나오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아직 안 왔어요? 아이고, 피곤해라.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툭 던져놓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찾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텔레비전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일찍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대충 드셨죠? 며느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왜? 나는 짐짓 놀란 척하며 안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침대 밑에 청소하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태연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문고리도 안 잡았다. 왜 그러냐? 뭐 잃어버린 거라도 있니? 며느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시치미를 떼는 건지 간을 보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는 무슨 허리가 아파서 거실 닦는 것도 겨우 했다. 왜 뭐 중요한 거라도 뒀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쇼핑백 위치를 착각했다고 생각하거나 술 기운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전쟁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나는 더욱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집안일을 하고 아들이 빚 걱정을 할 때마다 같이 한숨을 쉬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음식이나 물은 입에 대는 척하다가 화분에 버리거나 싱크대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낮에 쏟아지던 졸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자 막연했던 의심은 차가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동네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두고 간 서류 가방을 몰래 열어 거래처 연락처들을 내 수첩에 하나하나 옮겨 적었습니다.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가 또다시 전화를 하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빨래를 널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빠. 이혼 서류는 거의 다 작성했어. 그 집구석 이제 지긋지긋해. 늙은이는 눈치만 늘어서 꼴 보기 싫고 남편이란 놈은 무능력하고 돈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챙겨놨으니까.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는 내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전에 내 아들을 버리고 그 돈을 들고 도망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에게 매달리면 어떡하나? 손자 핑계를 대며 며느리를 용서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아들은 마음이 약해 빠진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아들이 물러설 곳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들이 즐겨 입는 양복 안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몰래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세탁소에 맡기지만 오늘은 내가 직접 다림질을 해주겠다며 양복을 받아든 참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며느리 몰래 통장 정리 한번 해보거라. 안방 침대 및 낡은 가방 안에 있더라. 아들이 이 쪽지를 언제 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일 수도 내일 아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이 그 쪽지를 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고 아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키며 아들의 양복이 걸려있는 옷걸이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아침 일찍 미팅 있어서 양복 좀 미리 챙겨놔야겠어. 아들이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던져 넣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심장이 쿵, 쿵, 쿵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양복 상의를 집어들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들의 중얼거림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네. 아들은 며느리의 눈을 피하며 쪽지를 급히 주머니에 숙여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의아함과 의심이 뒤섞인 그 눈빛. 아들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쪽지를 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과 껍질이 길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듯 우리의 위태로운 관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아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안 씻어? 피곤해서 좀 누워 있으려고.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아들은 침대 밑을 뒤질 것이고 그 낡은 가방을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분이 지났을까? 20분이 지났을까? 안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며느리는 여전히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
사과를 씹는 아삭거리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징. 며느리가 재빠르게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안 자? 영감탱이는 코 골고 자빠져 자는데, 안방에 있는 아들이 이 모습을 봐야 하는데, 저 가증스러운 이중 생활을 직접 목격해야 하는데, 그때 안방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사과를 씹던 입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자라니까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들이 증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며느리와 마주치면 며느리는 순식간에 증거를 가로채거나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상황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나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나올 때 보니까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 체했나 봐.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니? 내 말에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별걸 다 신경 쓰시네요. 속 안 좋으면 약을 먹던가 해야지. 어휴, 손 많이 가는 양반. 며느리는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들어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줄기는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분이 흘렀을 무렵 달그락 안방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숨을 멈추고 안방 문을 응시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통화 중인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불과 30분 전 피곤하다며 들어갔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듯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아들의 손에는 내가 숨겨두었던 그 낡은 서류 가방과 구겨진 종이 뭉치들이 쥐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천천히 발을 떼었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 위를 걷는 사람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들이 베란다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베란다 안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응, 사랑해. 끊을게. 사랑해. 그 말이 아들의 귀에 닿는 순간 아들의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유령처럼 서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야, 깜짝이야. 당신 언제 나왔어? 인기척도 없이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꾸하지 않고 며느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아파. 이거 안 나? 당신 미쳤어? 이게 다 뭐야? 아들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왼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며느리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체네요. 김철수라는 이름. 오피스텔 보증금 영수증. 며느리의 눈동자가 종이 뭉치를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짜증만 내던 며느리의 표정이 종이에 적힌 내용들을 확인하는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해?
아들은 며느리의 손목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해. 내 돈 다 어디 갔어? 그리고 김철수가 누구야? 여보, 그게 아니고. 오해야. 이거 그냥 친구가 부탁해서 잠깐 명의만 빌려준 거야. 명의만 빌려줘? 이 오피스텔 계약서에 찍힌 도장, 내 거잖아. 그리고 방금 전화 통화, 내가 못 들었을 것 같아? 사랑해. 다음 주면 다 끝난다고. 아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며느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는 막혀 있는 베란다 유리문이었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준수 생각해서라도. 준수? 내 입에서 준수 이름이 나와? 준수 학원비까지 빼서 그 새끼 갖다 바친 주제에 내가 엄마야?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종이 뭉치를 며느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아들의 곁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이러신 거죠? 내 뒤 캤어요? 어머니가 시키신 거죠?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 가방 뒤졌고 내 통장 내역 다 뽑았다. 어머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뒷조사를 해요?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사람 할 짓? 그럼 시어머니 밥에 정체 모를 약 타먹이고 남편 돈 훔쳐서 딴 놈이랑 도망갈 궁리하는 건 사람 할 짓이고. 내 말에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이 더 커졌습니다. 아, 약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의 시선이 천천히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주는 밥 안 먹고 버리니까 거짓말처럼 졸음이 싹 달아나더구나. 나 재워놓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니? 아들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은 배신감과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나는 엉엉 우는 아들과 거짓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저러다 마음이 약해져서 혹은 아이 때문에 이 여자를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내가 못하면 이 어미가 한다. 나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다. 3억 원, 그리고 위자료까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낼 거다. 그러니 아가, 이제 그만 연기 집어치우고 짐 싸거라. 내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장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뺏긴 돈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